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시장 바닥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악재, 특히나 삼성전자의 악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중 반도체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오늘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내년 또 DSR 규제를 요거를 전세 자금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좀 유지를 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이 바닥이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이탈했었던 모습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한국은행에서 깜짝 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게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 지수가 낮게 나와서 이런 건 아니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잠깐 푼 거구나, 이렇게 좀 해프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크게는 반도체 수출 규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한번 짚어보고, 금리 인하 좀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종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저점론을 근거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근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HBM 및 반도체 장비를 대중 수출 통제한다라는 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따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미국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탈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일단 생각이 드는데, 자,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HBM 반도체 장비를 통제를 받았다, 어디에 중국에 파는 게 통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산 장비는 예외다, 뭐 네덜란드 일본산 장비는 예외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동참한 국가에는 어차피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발적으로 일본산과 네덜란드산은 자발적으로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출 통제 대상국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뭐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트럼프 쪽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규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사전에 동참한 국가들, 그리고 더하기 동맹국이 아닌 나라들, 플러스 동맹국 중에서 동참하지 않은 나라들, 요렇게 해서 요 리스트가 이제 수출 통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뭐 TSMC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공급을 받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해서는 뭐 TS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중국 쪽에 수출이 이제는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실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항을 겪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SK 하이닉스는 뭐 전략 미국에 수출하니까 타격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이 커지면 좋잖아요. 실적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그리고 중국 쪽이 올라와서 미국 쪽이 급해서 더 올라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HBM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을 더 비싸게 파는 애한테 골라서 파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중국을 통제한다라는 명목하에 HBM의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사실 이게 이번 수출 통제의 좀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또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디램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는 요 기사들을 가지고 왔고, 특히나 이 디램 재고가 꽤나 불치덩입니다. 근데 이번에 HBM 반도체 장비 규제라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지난 세대, 지지난 세대, 지금 3 세대, 4 세대가 아니라 1 세대, 2 세대 HBM도 전부 다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건 HBM이라고 보기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말하는 저성능 디램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재고 처리를 어디 쪽에 하느냐. 삼성전자는 중국 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재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좀 강력한 하이닉스와의 커넥션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전에 지난 분기 한 30% 정도 되는 요 매출이 중국 쪽에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분기 실적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겠다. 이게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엔비디아에 공급하면 좋겠지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하면서 블랙웰 그리고 그다음 시리즈까지 전부 다 출하면 좋겠지만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MD 쪽에 엔비디아가 뻔히 싫어할 걸 알면서도 AMD 쪽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만큼 삼성전자가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요런 재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더 빠질 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내년에 요 정도 한 7-8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기가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가격을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전 세계 HBM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HBM 단가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쪽에도 영향이 갈 거고 미국 시장 쪽에 한번 쇼크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요. 보조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바이든 시절에 미국 와서 "공장 지어주면 보조금 줄게." 했던 게 바로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못 받거나 이거 먼저 해결되는 게 좀 우선이지 않겠나 싶은데, 앞서서 인텔이 삭감된 내용으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 쪽이 지금 이 보조금 대신에 이 보조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한 가지가 늘긴 했습니다. "우리 중국 쪽에 공급 안 할 테니까 보조금 줘. 우리가 미국 쪽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조지아 공장 있잖아. 요거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추가는 됐지만 어쨌든 당연히 받아야 됐었던 거기 때문에 요런 불확실성 하나 좀 해소가 된다. 이 부분이 좀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보조금 문제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뭐 요거 이 정도만 올라가도 사실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HBM을 추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결국 보조금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패키징이 천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산단 쪽에 이제 패키징 공장으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HBM 5세대를 본격적으로 좀 디벨롭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그 인사가 바로 요번에 삼성전자 쪽 또 인사 개편이 있었죠. 요쪽에 미국 시장을 또 겨냥한 또 인사 등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HBM을 가지고 내년 출시되는 엔비디아 GPU에 탑재될 목표로 5세대를 패키징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천안 쪽 패키징으로, 단순하게 이제 또 패키징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HBM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공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대부분 패키징에서 난다 그래요.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야 수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패키징 기술로 내년 삼성전자의 이 반등 두 가지 요소는 내년 GPU 탑재냐 그리고 보조금을 언제 받느냐,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지금 당장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정확히는 주가 측면에서는 크지 않겠다. 요 부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기 시작한 바탕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려면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2연속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외환 위기 때 진행을 했었던 15년 만에 2연속 금리 인하를 했었던,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시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 시장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3% 그리고 미국이 4.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1억 원을 내가 그냥 여기다 넣어 놓으면 3% 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자를. 3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 돈을 고금리 시장에다 넣어 놓으면 4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주겠느냐? 당연하게 고금리 시장 쪽에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양적 긴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긴축할 때 금리를 올리던 시절에는 우리가 잘 버텼어요. 근데 내려오는 시절에도 금리 차를 맞추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저금리 시장에 고금리 시장의 금리 인하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거 미국이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한국이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이거 얘네들 어렵다. 얘네들 경기가 안 좋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빼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자금들이 외국인들의 이 달러들이 다시 한번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요렇게 주가 하락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바로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 지금 요 정도 금리 차가 났었던 이 11월까지는 금리 차가 요만큼 났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 차는 더 벌어졌죠. 자, 그럼 요만큼의 자금이 이탈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월에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다시 금리가 원상 복구가 되는 거죠. 요 정도로. 그럼 이탈한 자금이 논리대로라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네.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투자하지 않겠죠. 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페드죠. FOMC를 주관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씨가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표시하긴 했지만 12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대출금리를 0.25% 낮출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된다? 리셋이 될 것이다. 그럼 이탈했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기회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지금 생각보다 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미국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가. 중국도 잘 나왔어요. 전 세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11월 수출 관련된 또 지표가 우리나라 또 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11월 중 최대가 나왔고 18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긴 했죠. 사치품이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의 총력. 이거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금리 인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DSR 적용을 안 한다라는 부분에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DSR 적용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LTV랑 DSR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TV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원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LTV 30%라고 해볼게요. 그럼 3천만 원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DSR은 내가 버는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DSR은 결국 내가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빌리는 구조거든요. 자, 그런데 DSR에서 전세 자금 대출은 뭐다? 예외를 시켜주니까 돈을 조금 버는 사람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연봉 3,600인 사람도 2억, 3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죠. 월세 사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를 대주기 위해서 뭘 한다? 매매를 하잖아요. 건물주, 간물주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DSR 적용이 돼야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은행에서 돈을 강제로 가져가야 된다. 상환을 시켜야 된다. 가계대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내용이 심각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이거보다 금리를 내렸었던 내용이 내수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갚는 걸 갚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시장에 돈을 좀 더 열어라. 내수 시장에 자국민들이 지갑을 열어라. 이렇게 가. 자,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실제로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냐?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 미국 전부 다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코스닥 관련된 지표를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2020년 1월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2023년 오늘 현재까지 최저점이에요. 코로나 때 딱 한 번 깼었던 요 라인을 코스닥이 깼고 코스닥이 딱 두 번 깼었는데 깨자마자 반등을 했었던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적으로도 바닥에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요거는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돈이 시중에 안 풀렸다라거나 왜냐면 금리 인상 시기였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돈이 은행으로 가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 시기였죠. 인하시키고 나서 서서히 인상시키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인상시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빠진 상황에서 주가도 빠져 있고 바닥을 찍었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경기가 어려우면 대신에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한다? 아, 시장이 지금 바닥이구나. 기회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외국인들한테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더 지표가 나와 봐야 되고 반도체도 좀 더 까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점은 높고 이 하방이 낮으면 충분히 여기서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잖아요.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한국판 산타랠리라고 제가 산타랠리라고 좀 명명을 할게요. 12월 17일에서 18일 요때 미국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때까지는 한 잔여 한 2주 정도까지는 코스피의 좀 회복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피 코스닥의 회복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흐름들 일단은 긍정적인 지표도 나왔고 악재도 나올 만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바닥을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3월에 또 상패 시즌이 있죠. 이번에 금감원이 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적자 지속 이게 3년에서 또 2년으로 또 바뀌었고요. 이제 상패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상패 요건이 굉장히 좀 칼 같아졌어요. 그래서 당장 상패당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ETF 쪽에 좀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수 상품에 좀 투자를 한다라든지 내지는 재무 건전성이 좀 괜찮은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가 내년 1월부터 막을 열거든요. 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들 제가 조만간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수혜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장 망하지 않을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잡아간다면 지금이 정말 텐베거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FMC라든지 금리 인하는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됐을 때 얘기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좀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투자 자문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 자문 쪽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지가 근 2달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투자 자문에서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82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자문역 운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네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로 자격증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문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로도 무분별한 저보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보다 이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자격증 하나 없이 전문적인 지식 하나 없이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뱉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았는데 뭐 연락도 없고 뭐 들어갔더니 갑자기 뭐 불법 코인 쪽 이런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로 이제 회사 소속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1668에 5284 번으로 구독, 좋아요. 최근에 또 구독 많이 취소가 되셨는데 다시 한번 또 구독 눌러주시고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1668에 5284 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식 공부방 초대하는 법 이렇게 또 전달을 드릴 거고 여기서 뭘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11월 26일에 플리토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나서 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11월 27일에는 이스트소프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AI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최근에 많이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유망한 섹터들 관련된 이런 리포트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많이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시장 관련된 요건 장 전 시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장 마감된 또 시황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드리거든요. 뭐 국내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런 시황들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뭐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해외 주식 관련한 정보들도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좀 참여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선물 모두 다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박프로 소개로 왔습니다." 요렇게 사실 구독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박프로 구독자입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주식 공부방, 시황, 뭐 리포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입맛에 맞춰서 모두 다 받아 가시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내지는 좀 요청하고 싶다. 요렇게 좀 영상을 제작해 보는 거 어떤가요? 요렇게 또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 채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